안녕하십니까. 전학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1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먼저 보시게 되면 제1과목 폐기물 개론.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적환장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적환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죠?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를 우리가 적환을 한 다음에 많은 양이 될 때까지 적환해서 한꺼번에 우리가 최종 처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가 적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가번 불법 투기 쓰레기들이 다량 발생했을 때, 자, 이 경우에 적환장을 설치를 하죠. 나번에 고밀도 거주 지역이 존재할 때, 자, 여기서 고밀도 거주 지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의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따라서 폐기물이나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처분장으로 이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적환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답은 상업지역에서 폐기물의 수집에 소형 용기를 많이 사용했을 때, 소형 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답은 슬러시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적환장이라는 것은 임시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장소가 필요한, 적환장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쓰레기 인구가 많아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적환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 성분 중에서 AS에 의한 피해 증세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AS라는 것은 비소라고 합니다. 비소. 자, 따라서 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죠. 갑은 무기력적 유발, 그리고 나번 피부염 유발, 답은 판코니시 증상, 그리고 랍은 암 및 돌연변이 유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답안에 보시면 판코니시 또는 펜코니시라고 하는데, 판코니시 증상이라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암 치료제인 항암제가 주 원인 물질이에요. 그리고 신장세관, 신장에 있는 아주 가는 관, 신장세관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펜코니시 증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비소와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정과정 평가. 정과정 평가를 우리가 LCA라고 하죠. 정과정 평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 그 중에 상품, 포장, 공정, 물질, 원료 및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천연원료 요구량, 대기,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고형 폐기물과 기타 기술적인 자료 구축 과정에서 속하는 단계는, 자, 여기서 우리가 정과정 평가라는 LCA는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따라서 그 네 가지 단계가 첫 번째, 목적 및 범위 설정, 그리고 목록 분석, 그리고 역량 평가, 그리고 개선 평가 및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주로 시험상에서는 역량 평가와 목록 분석이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설명으로 나왔을 때는. 근데 여기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술적인 자료 구축 과정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지금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오염 물질 자체의 배출이나 고형 폐기물과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은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역량 평가 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환경 부하, 다시 말해서 폐기물 자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역량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록 분석과 역량 평가 단계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3번에서 나와 있는 것은 목록 분석이죠. 목록 분석이라는 것은 나번이 되겠죠. 인벤토리 아날리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역량 평가라는 것은 임팩트 아날리시스. 그래서 두 가지 팁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분뇨 처리를 위한 혐기성 소화주의 운영과 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항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혐기성 소화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뇨를 처리했을 때 혐기성 소화주라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안정화시키는 반응조를 혐기성 반응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혐기성 소화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항목과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보면 휘발성 산의 농도,
여기서 휘발성 산의 농도라는 것은 분해가 되면 산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소화가스의 발생량, 그리고 소화조의 온도. 자, 그리고 답번에 보면 세균수와는 실제로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관로를 이용하는 쓰레기의 수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관로 수송 방식 또는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해요. 그죠? 자, 답은 잘못 투입된 물건은 회수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일반적으로 관을 통해서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를 이송하기 때문에 한번 투입된 경우에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가설 후에 경로 변경이 곤란하고 설치비가 높다. 아무래도 관로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한번 설계를 해놓으면 경로 변경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답은 조대 쓰레기의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요. 조대 쓰레기라는 것은 큰 쓰레기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큰 쓰레기 같은 경우에서는 관을 막을 염려가 있어요. 따라서 관에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쇄 등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라번의 쓰레기 발생密도가 높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 다시 말해서 아파트와 같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장 타당성,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관로 수송 방식 같은 경우에서 또는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적환장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쓰레기 발생량의 조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필기실기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가번에 적재 차량 개수 분석법, 나번에 물질 수시법, 다번에 분류법, 나번에 직접 개건법. 자, 우리가 쓰레기 또는 폐기물, 쓰레기는 폐기물과 같은 말입니다. 자, 쓰레기 발생량에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조사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예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 예측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답은에 분류법이라는 것은 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예측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풀이해 보시게 되면 예측 방법, 조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측 방법 같은 경우에서는 다중 회귀 모델, 그리고 동적 모사 모델, 그리고 경량 모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는 물질 수지시, 그리고 직접 개건법, 그리고 적재 차량 기수법, 통계조사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조사법에서는 직접조사법과 그리고 우리가 샘플조사법,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암기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예측법, 자, 예측법은 보시면 다중, 동적, 경향이기 때문에 다중이 동적으로 경향을 파악하고, 자, 그리고 조사 방법은 물질, 직접, 적재, 통계니까, 자,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쓰레기의 예측 방법과 조사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측은 다중이 동적으로 경향을 파악하고, 조사는 물질을 직접 적재한 통계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아무래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문제 7번. 분쇄기 중에서 그 분쇄물의 크기가 큰 것에서부터 작아지는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느냐 하면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가번에 보면 조 크래시, 그 다음에 콩 크래시, 그리고 볼밀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분쇄기에서 조 크러쉬 같은 경우에서는 1차 분쇄기예요. 그리고 콘 크러쉬 같은 경우에서는 2차 및 3차 분쇄기, 그리고 볼밀 같은 경우에서는 3차 분쇄기예요. 항상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큰 입자부터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1차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입자예요. 그 다음에 2차 처리하는 게 두 번째, 3차 처리하는 게 가장 작은 입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입자는 뭐가 되느냐 하면 1차 분쇄기가 되는 조 크래쉬가 가장 큰 입자를 처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및 3차 분쇄기가 되는
콘크리트가 두 번째, 그리고 3차 분쇄기가 되는 볼밀 장치가 가장 작은 입자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열 열량계를 이용해서 측정한 폐기물의 근량 기준 고유 발열량이 8,000kcal/kg이었을 때 폐기물의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은 단 폐기물의 수분 함량은 20%, 수분 함량 외의 기타 항목에 따른 수분 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섬량 기준의 고유 발열량, 다시 말해서 건조 기준 고유 발열량을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으로 전환식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근량 기준에서 고유 발열량이 주어졌어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근량 기준의 고유 발열량이 8,000kcal/kg으로 주어졌거든요. 이 값을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으로 먼저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어진 근량 기준 고유 발열량 곱하기 100 - 수분 함량 나누기 100. 여기서 나누기 100이라는 것은 뭐죠? 나누기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00을 나눠주는 거죠.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니까. 자, 그러면 근량 기준 고유 발열량이 8,000kcal/kg. 자, 그리고 수분의 함량이, 폐기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몇 퍼센트냐면 20%예요. 나누기 100을 해서 퍼센트를 없애주게 되면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이 6,400kcal/kg이 됐어요. 자, 따라서 그러면 섬량 기준의 저유 발열량을 계산을 해요. 우리가 저유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유 발열량에서 뭐를 빼주는 값이죠? 수분의 정발 잡열을 빼주는 값이에요. 자, 따라서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 수분의 정발 잡열은 고체와 액체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은 609H 플러스 W, 기체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은 480 곱하기 H 초량. 여기서 수분의 정발 잡열이라는 것은 응축열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따라서 섬량 기준 고유 발열량을 6,400kcal/kg으로 우리가 환산을 했죠? 마이너스 609H 플러스 W예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H의 함량이 있나요, 없나요? H의 함량이 없어요. 그래서 9H를 생략. 플러스 W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 폐기물의 수분이 지금 20%. 그래서 0.2만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H나 W, 수소나 물의 함량이 주어지면 사용을 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80kcal/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수송 설비를 하수도처럼 개설해서 각 가정의 쓰레기를 최종 처분장까지 운반할 수 있으나 전력비나 내구성 및 미생물의 부착 등이 문제가 되는 쓰레기의 수송 방식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수도처럼, 수송 설비를 하수도처럼 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송 설비를 하수도처럼 개설을 해서 우리가 관을 이용을 해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설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하수도처럼 개설된 폐기물 처리 장치는 컨베이어라고 그러죠. 컨베이어. 답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노레일이나 컨테이너, 관거가 파이프라인이죠. 내용이 팁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10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계산하는 문제죠. 쓰레기를 체분석해서 D10 0.01mm, D30 0.05mm, D60 0.25mm로 결과를 얻었을 때 곡률 계수는 단 D10, D30, D60은 쓰레기 시료의 체중량 통과 백분율이 각각 10%, 30%, 60%에 해당하는 직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효익경, 그리고 균등계수, 그리고 곡률계수의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곡률계수라는 것은 D30의 제곱 나누기 D10 곱하기 D60으로 나눠주는 값이에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D30의 값이 얼마냐면 0.05mm. 그래서 0.05mm의 제곱 나누기 D10이라는 것은 0.01mm 곱하기 D60은 0.25mm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0이 되죠. 그래서 균등계수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등계수가 아니고 곡률계수, 이 곡률계수나 균등계수, 그리고 유효익경 계산하는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익경,
그리고 균등계수, 공률계수까지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유효입경이라는 것은 공식이 없죠. D10%에 해당하는 값이 유효입경이 되는 거고, 반면에 균등계수라는 것은 D60에서 D10의 값을 나눠준 값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발열량 분석법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폐기물의 원소 분석값을 이용하는 경우,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열량계를 이용하는 경우, 고정탄소의 함유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정탄소죠. 따라서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원소 분석값을 이용하는 경우나 물리적 조성, 열량계, 그리고 폐기물의 조성을 이용하는 추정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발열량을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쓰레기 관리 체계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것은 뭐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인건비가 가장 많으니까. 따라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뭐가 되는 거죠? 수거 단계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인력 선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인력 선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선별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수선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을 통한 수동 선별이다. 컨베이어 벨트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사람이 서서 선별한다. 맞죠? 기계적인 선별보다 자금량이 떨어질 수 있다. 당연히 기계적인 선별이 훨씬 자금량이 많아요. 라번의 선별의 정확도가 낮고 사람의 손으로 우리가 선별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폭발 가능한 물질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보관을 위한 폐기물 전용 컨테이너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폐기물 전용 컨테이너입니다. 가번에 폐기물 수집 작업을 자동화와 기계화할 수 있다. 남은 언제라도 폐기물을 투입할 수 있고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 컨테이너 자체의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는 폐기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당히 주변 미관을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수집차와 결합해서 운용이 가능해서 효율적이다. 다음에 폐기물의 선별, 보관, 분리수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컨테이너에 우리가 폐기물을 적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별 보관이 가능하고, 그리고 분리수거가 상당히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별 보관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폐기물 전용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 지역사회 효과 지수는 청소 상태 평가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 지수다. 맞죠? 나번에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은 광대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답은 폐기물 수거 노동력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MHT를 주로 사용한다. 자, MHT를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답은이 정답인데 왜 정답이 될까요? 그렇죠. MHT를 여러분들이 단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M이라는 것은 man, 노동사수, H는 노동자의 하루 작업시간, 그리고 T라는 것은 수거 실적이에요. 그래서 man, hour, ton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누기가 여기 돼 있는 게 아니고 나누기가 어디야 돼야 돼요? man, hour, 나누기, to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단위 표시가 잘못됐어요. 다음번에 직접 저장, 투하, 결합 방식에서 자, 일반성 폐기물은 직접 상차 투입구로 보낸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CEI와 USI는 반드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효과 지수를 CEI,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지수를 US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16번에 보시게 되면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이 틀린 것은 수거 노선 설정입니다. 가번의 출발점은 차고와 가까운 곳으로 한다. 맞습니다. 나번 언덕지의 경우에서는 내려가면서 수거하죠. 다음에 발생량이 많은 곳은 하루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시계 방향으로 수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같은 길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U자형 회전을 피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라는 것은 수분입니다. 함수율이 95%의 폐기물 10톤을 탈수 공정을 통해서 함수율 각각 85% 및 75%로 감소시킨 경우에 각각 탈수 후에 남아있는 무게는
자, 우리가 함수율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설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죠.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가 두 개예요. 함수율이 95%에서 85%로 탈수된 경우와 95%에서 75%로 탈수한 경우, 여기에서 W2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W1이라는 값은 폐기물 10톤이에요. P1이라는 것은 95%의 함수율이죠. 그럼 P2가 85%와 75%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W1 10톤 곱하기 100-P1 95%는 W2 곱하기 P2 100-85%를 하면 W2라는 값이 3.33톤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W1은 10톤 곱하기 100-P1 95% 이 값은 변하지 않죠. W2 곱하기 100-75%가 되었을 때 뭐를 계산을 하는 거죠? W2를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W2를 계산을 하게 되면 2톤이죠. 따라서 각각 수분의 함량이 변했을 때 각각의 W2를 두 개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러지 공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18번 한 해 동안 폐기물의 수거량이 25만 3천 톤, 수거 인부가 1일 850명, 수거 대상 인구는 25만 명이라고 했을 때 1인 1일 폐기물의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단위가 kg/1일이죠. 따라서 kg/1일에서 kg/1이라는 것은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량, 인이라는 것은 인구수죠.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수거량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거량이 얼마냐면 25만 3천 톤이에요. 그럼 kg으로 고치기 위해서 톤을 k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3성. 그러면 25만 3천 곱하기 10의 3성 kg/연. 자, 연을 1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며칠? 1년은 365일을 보증해 줬어요. 나누기 인구수 25만 명을 하게 되면 2.77 kg/인일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A인 도시 쓰레기를 밀도가 B, 여기서 A라는 것은 B보다 작은 값입니다. 압축시킬 경우에 부피 감소를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부피 감소라는 것은 지금 A라는 값과 B라는 값 중에서 B라는 값이 커요. 그럼 B-A를 하게 되면 감소된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감소된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A와 B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는 B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B-A를 하게 되면 감소된 값. 그죠? 다시 퍼센트로 나타내면 큰 값 B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A 나누기 B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더 적을 수 있죠. B-B, A-B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B 나누기 B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B분의 A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된 값을 먼저 계산하고 감소된 값을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일 큰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죠. 자, 따라서 바르게 표시된 것은 1-A 나누기 B 곱하기 100이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화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성분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특성 항목에 사용되는 것은 화학적 특성 분석에 사용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가장 폐기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많은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 산소, 황, 질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탄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어요? 플라보네, 수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2과목 폐기물 처리 기술이에요. 자, 21번.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촉매로 가장 비효과적인 것은,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유기염소계 화합물, 다시 말해서 석유화학 제품, 일명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을 부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발암성 물질입니다. 자, 답은 Al2O3, 나번에 V2O5, 답은 TiO2, 나번에 PD. 자, 여기서 카본에 보면 Al2O3라는 것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알루미나 또는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나나 산화알루미늄이라고 하는 Al2O3 같은 경우에서는 hợp 착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hợp 착제, 용도가 hợp 착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묻는 거는 뭐죠? 촉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촉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펄프 공정인 폐수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한 결과 매일 500kg의 설러지가 발생하였다. 함수율이 80%이면 건조 설러지의 중량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500kg이라는 설러지원 W1이 있어요. 자, 이 값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함수율이 얼마냐면 80%예요. 그러면 건조 설러지의 중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이 값을 건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건조를 시키면 수분이 얼마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설러지 중량 W2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W 설러지량과 함수율이 있는 설러지 공식은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2라는 식은 항상 한 번 출제됐을 때 결론이나 처리 기술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한 두 문제씩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을 때는. 따라서 W1 자리에 500kg/day, P1 자리에 80%, 그리고 P2 자리에 제로. 여기서 제로는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W2를 계산하시면 100kg/day라는 값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3번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팁이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팁을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3번 매립 방식 중에서 셀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셀 방식이 어떤 형태로 매립하는 걸 셀 방식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구획을 정해요. 이 구획을 정하는 걸 셀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B금 치는 부분에서는 복토를 하는 거죠. 자, 셀 공법의 장점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셀에서만 화재가 나기 때문에 전체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죠. 자, 그리고 침출수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전체 층으로 침출수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일일 복토 및 침출수 처리를 통해서 위생적인 매립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답은 쓰레기의 흩날림을 방지하며 악취 및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답은 일일 복토와 보일링을 통한 폐기물 압축으로 매립 부피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폐기물을 압축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셀을 우리가 구획을 정해서 매립한다는 거지. 그죠? 자, 따라서 베일린 포장이라는 것은 포대 같은데 폐기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압축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죠? 압축 매립 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압축 매립 공법. 답은 셀마다 독립된 매립층이 완성되므로 화재 확산 방지에 유리하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에 보시게 되면 사료와 기계 설비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사료의 소유기간이 길고 우수한 품질의 사료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남은 오수 발생이나 소음 등의 2차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답은 미생물 첨가 등의 발효제의 안정적인 공급과 일정 시간이 미생물 활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답은 내부식성이 있고 소요부지가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사료화를 하기 때문에 사료화의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짧아져요. 자, 그 다음에 우수한 품질의 사료의 생산이 가능을 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번 소요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혐기성 소화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슬러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죠. 자, 답은 탈수성이 호기성 비해서 양호합니다. 우리가 혐기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썩혀서 처리하는 거예요. 썩혀서 처리하니까 탈수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부패성 유기물을 안정화시킨다. 다음에 암모니아, 인산 등의 영양염류의 제거율이 높다. 영양염류의 제거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러지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호기성 소화라고 하면 산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설러지 발생량이 많아지고 처리 시간이 빨라져요. 그렇지만 혐기성 소화법은 반대로 우리가 썩혀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지죠. 그리고 탈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면 쓰레기의 퇴비화가 가장 빨리 형성되는 탄질비의 범위는 여기서 탄질비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와 공정의 환경 변화인자를 보면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면 50에서 60%, 그리고 pH는 중성 근처, pH 중성이 6에서 8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CMB가 25에서 50, 그리고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가장 적합해요. 그러면 탄소와 질소의 비가 되는 탄질비는 퇴비와 공정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30전후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전후가 되니까 25에서 50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선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는 그 범위만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지금은 탄질소비가 나와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퇴비와 공정의 환경 변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서 수분 함량이나 pH, CMB, 온도 전체가 나와서 하나를 오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같이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